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10월 11일에 시행한 92회 전산세무회계 1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산세무회계도 그렇고 전사회계도 그렇고 이제 이론 문제도 이제 포함을 해서 동영상 강의로 풀이 해설을 이제 업로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92회 전산세무회계 1급 문제를 보고 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은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세무회계 5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론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유효이자율법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2번 공사 진행률은 실제 공사비 발생을 토지의 취득 원가와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총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번은 어딘가 다르죠. 2번은 이 토지의 취득 원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화 대상 금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포함하지 않고요. 제외하고 총계정 공사 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즉 총계정 예정 원가가 있으면은 어디까지 됐냐 진척도를 보고 따지지. 토지의 취득 원가나 자본화 대상 금융에서는 제외하고, 그 부분 제외하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사실 이 부분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 그 부분에서 이제 틀렸는 부분이고요. 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3번하고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는 얘기죠.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척도를 보고 따지죠. 그래서 진행 기준을 보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성이 존재를 할 때 진행 기준을 해도 무방을 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4번은 수익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는 얘기죠. 공정가치라면은 뭐 그냥 니콜에서 시가로 봐도 문제는 없지만 이제 시장 가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산에 대해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자산 수중 이익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산 수중 이익은 무조건 대가 없이 받을 때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은 또 4번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부분은 몇 번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번에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한 경우 해당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건물 구입 후 즉시 철거한 경우죠. 그러면 다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토지의 취득 원가에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토지의 재산세 있죠. 자, 토지의 재산세 있죠. 이 부분은 보유 중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생과원가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취득 당시에 같이 들어간 부대 비용만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기존 건물 폐자재 매각 대금 있죠. 요거는 즉시 바로 차감하고요. 나머지는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구입금액 8천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를 포함합니다. 368만원, 그 다음에 철거비용. 철거비용은 이제 건물을 구입한 후에,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을 구입한 후에 즉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줘요. 700만원, 그 다음에 등기비용 40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폐자재 매각대금. 이건 잡수익으로 봐요. 잡수익은 부대 비용으로서 포함은 되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직접 차감해줘야 돼요. 무조건 잡수익이 있으면 100만원만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모두 합치면은 9,00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까요? 자, 토지의 구입가액 8천만원과 토지 취득세, 그 다음에 등기비용,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용 빼기 잡수익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9,008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9,008만원이고요.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2020년 매동하는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전산세무에게 2급을 충분히 배웠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제 취득 금액을 보는 거예요. 취득 금액 180만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9년 12월 말에 해당하는 처분이 아니라 평가 금액을 봐야 돼요. 평가 금액. 평가 금액은 210만원으로 가치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30만원만큼은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0년 9월 30일에 60%를 처분한 거죠. 근데 처분할 때 반드시 장부금액도 210만원에서 60%만큼 처분하고요. 그리고 상계를 하는 대상인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도 30만원에서 똑같은 비율로 만큼 처분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빠지고 아마 6만원 손실이라고 체크하신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고 6만원 이익이라고 체크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장부금액과 평가이익을 600만원씩 똑같이 맞추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10만원에 60%면은 장부금액은 126만원이 돼요. 처분한 대상의 장부금액 126만원과 그 다음에 18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보시면은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보면은 자, 특히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3번은 대변에 이제 처분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으로 처분합니다. 얼마냐면은 126만원.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할 때 상계 처리해서 없애줘야 돼요. 18만원. 그 다음에 현금을 받는 금이 얼마냐면은 120만원이에요.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138만원하고 138만원만큼 돼야 되겠죠. 현재 지금 차변에 있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8만원만큼 대변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처분이익이죠.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12만원만큼의 이익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법인세액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니다. 이거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이연법인세 자산은 보고 기간 말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인세 회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회계하고 세무상이 안 맞는 경우에 있죠. 안 맞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조정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현재 가치라고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시 조정되면은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이제 언젠가는 또 없애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3년 후에 받을 금액이 이렇게 있다. 근데 그거는 내년에 또 반대 세무 조정일 수 있고 내후년에도 반대 세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현재 가치를 할인하냐, 기간이 정해져 있냐, 그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냐. 기간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기간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인하여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현재 가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3번은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 부담액은 보고 기간 말 현재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무상 조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회계도 입력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이연법인세 부채의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를 측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송금불산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은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 회계에서는 현재 가치라는 거는 측정은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다음은 공장 건설과 관련된 내역이다.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2020년 4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5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특정 차입금 54만원이고 연이자율은 10%다. 특정 차입금 중에 12만원은 2020년 6개월간 연 8%의 투자 수익률로 일시 투자했다. 특정 차입금 관련하여 2020년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얼마인가? 이자 비용은 월월 상각한다입니다.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결국은 해당 자산에 결국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자 비용을 얼마만 고려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4만원에 곱하기 10%의 차입은 했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차입한 게 아니죠.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9개월만큼의 경과기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45,500원이에요. 근데 원래는 자본화 대상에 포함될 금액은 45,500원인데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한 개 더 추가된 게 있죠. 한 개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추가된 게 뭐냐면은 12만원은 투자 수익률로 본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 내가 투자해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자는 그걸로 대신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로 빼줘야 됩니다. 투자 수익률을. 왜냐면은 공사를 할 때는
그 총 이제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다 포함을 해서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를 하는데, 이 중에서 투자 수익률이 있으면은 거기는 그냥 직접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용에서 나갈 부분이고 수익은 내가 얻는 부분에서 또 이 금액만큼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결국 이 금액만큼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에 곱하기 연 이자율은 8%고요. 경과된 기간은 12 나누기 6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800원만큼은 빼주셔야 됩니다. 4,800원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800원만큼 빼면은 35,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돼야 자본화 대상에 대한 차이 원가는 투자 수익률을 뺀 나머지인 35,700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을 2번으로 하신 분은 이 내용을 못 봤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몰라서 그냥 그 부분에서 아예 무시를 했던 부분이 되고요. 정답은 투자 수익률까지 뺀 35,700원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